이번 시간에는 이제 JAX-RS를 이용해서 RESTful 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제 내용의 이제 핵심은 우선 JAX-RS 기반의 클라이언트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 설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JAX-RS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큰 두 개의 이제 오퍼레이션이 있죠. 이 두 개로 결국은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데, 하나는 request, 이거는 이제 JAX-RS request라고 했지만은 HTTP request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는 실제 JAX-RS request가 이제 보내져서 처리가 되고 그 결과로 받게 되는 JAX-RS response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거는 이제 HTTP response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JAX-RS request라는 말과 JAX-RS response라는 말을 사용한 의도는 HTTP request, HTTP response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헤더 필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이제 해석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JAX-R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사용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request하고 respons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TP request와 response입니다. 자, 우선 JAX-RS 기반의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 번 소개되었던 슬라이드인데, 결국은 이제 JAX-RS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JAX-RS로 만들어진 RESTful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하고 이 RESTful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URI, URL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컨텐트, 그거를 이제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 두 개를 이제 다루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은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 URI와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코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 간의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봤는데, 사실은 이 클라이언트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제 클라이언트 코딩 기법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실제 RESTful 웹 서비스들 간의 인터랙션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RESTful 웹 서비스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이제 코딩 기법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개발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이 리퀘스트가 보내지고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스폰스를 받게 됩니다. 아주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제 RESTful 웹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 웹 서비스를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비스 호출하듯이 다른 이제 RESTful 웹 서비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웹 서비스를 HTTP 프로토콜을 써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서버 사이드 매시업이란 말을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서비스들 간에도 이런 이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로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용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고 어떤 프로세스가 서버라고 이제 완전히 그냥 고정적인 관계로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퀘스트를 보내는 그 시점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고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바뀌어서 다음번에는 반대로 이제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서버의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서비스들 간에도 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JAX-RS 클라이언트 코드를 사용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크게 서버 사이드 매시업으로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아까 서버 사이드의 매시업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죠. 이제 베스트 바이즈라고 이전 강의에서 한번 이제 소개됐던 사이트입니다. 이 이제 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어떤 비교해서 이제 쇼핑을 이제 커스터머들에게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쿠폰도 이제 있으면 이제 쿠폰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 커뮤니티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걸 해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커스터머가 있다. 그러면 이 커스터머가 이제 뭐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로 이제 쇼핑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베스트 바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베스트 바이 사이트는 커스터머가 관심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을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필요한 정보를 이제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커스터머가 이제 원하는 제품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걸 이제 찾아내는 뭐 이런 비슷한 그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뉴 밸류가 발생하죠.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직접 이런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다니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이제 베스트 바이와 같은 서비스가 있게 되면 해방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밸류죠. 그러니까 즉 커스터머에게는 이제 어떤 그 경제적 내지는 이제 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밸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스터머는 그 간접적 경제적 밸류 내지는 직접적 경제적 밸류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이제 의도를 갖출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지불하는 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베스트 바이가 하나의 서비스죠. 이건 서버입니다. 근데 이 서버가 다른 이제 서비스, 다른 서버들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서 그 정보를 이제 가져다 사용한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베스트 바이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처럼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이제 그 웹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서버나 클라이언트나 이런 관계를 이제 딱 이제는 이제 그 무시를 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기술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ESTful 웹 서비스의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HTTP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이제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이 이 RESTful 웹 서비스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가 나오겠죠.
이제 서비스에는 당연히 URL이 있죠. URL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URL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면 그 이제 URL에게 그 어떤 원하는 리소스를 표시해서 이거는 이제 그 path name이 뒤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ws.ac.kr은 그곳에 어떤 사이트 네, 이름이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URL은 뒤에 이제 이렇게 path name이 주어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에 전달이 되고 이제 작업 처리가 끝나게 되면 이런 HTTP 메시지로서 리스폰스가 만들어져서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get method type이죠. get은 이제 어떤 리소스의 컨텐츠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리스폰스 메시지 내부에는 여기와 같이 이제 그 리소스를 나타내는 representation이 XML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런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제 코드들인 거죠. 그리고 JAX-RS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라이브러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RESTful 클라이언트 서버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거든요. 자, RESTful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리소스에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RESTful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는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HTTP 메시지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리퀘스트 메시지는 결국은 그 안에 이 HTTP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HTTP 프로토콜은 결국 그 메시지가 URI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에 관련된 어트리뷰트들을 이제 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메시지 내지 리퀘스트 종류에 따라 리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get과 같은 이 내지는 delete와 같은 이제 메소드 내지 리퀘스트는 리프레젠테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고 put, post와 같은 이제 메소드들을 나타내는 리퀘스트에는 리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처리가 끝나게 되면 그 RESTful 서비스에서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를 보내주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result status가 이제 오게 되죠. 이거는 그 이 JAX-RS에 대한 리스폰스 핸들링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강조되었지만 어떤 서비스 코드가 실행이 됐다고 하면 작업이 처리됐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처리 결과의 상태입니다. 이게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게 모든 게 우선하죠. 만약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어떤 오퍼레이션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에러가 난 거고 에러에 대처해야 되는 거고, 석세스 했다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석세스 결과를 분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result attribute가 오게 되죠. 예를 그 안에 들어있는 representation의 포맷이 무엇이다. 내지는 인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다. 등등이 이제 attribute로 들어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get과 같은 메소드 내지는 post와 같은 메소드에서는 언급되었던 리소스의 representation이 이렇게 이제 response 메시지 안에 포함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자, RESTful 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서버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코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종류, 데이터의 종류, 뭐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제너릭하고 유니폼한 겁니다. 거의 동일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Tful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을 한번 제대로 코딩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그 새로운 코딩 기법
것을 배울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한 번 배워서 모든 경우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여기서 차이가 좀 어플리케이션별로 차이가 난다면 representation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즉 XML이면 XML은 맞는데 XML 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싱을 어떻게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 문제는 이제 어차피 그건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적이지만 이제 크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에러를 확인하고 스테이터스 확인 뭐 내지는 뭐 기타 관련된 이제 그 이 메시지 주고받는 순서나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무관하게 이제 완전히 동일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클라이언트 코딩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리퀘스트하고 그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퀘스트는 이제 크게 URI, 그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됐다고 얘기했는데 URI는 이제 타겟 리소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어떤 클래스 코드에 대한 이제 URI가 그 할당되어 있으면 이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리소스에 대한 URI가 있고 플러스에서 리퀘스트는 HTTP 그 프로토콜 공부할 때도 나왔고 이전 JAX-RS 다른 거 공부할 때 나왔지만 퀘어리 파라미터 내지는 매트릭스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호출하는 서비스에다가 어떤 아규먼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치 서비스에다가는 서치하고자 하는 키워드 같은 값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URI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어트리뷰트는 이제 HTTP 메시지 헤더에 나타나는 건데 예자면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리프레젠테이션의 타입이 뭐다. 예를 들어서 이게 텍스트 데이터다. 아니면 HTML 다큐멘트다. 아니면 XML 아니면 JSON 다큐멘트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죠. 또는 이제 랭귀지가 무엇인가? 영어냐, 한국말이냐, 프랑스 말이냐, 인코딩, 시큐리티, 보안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지금 이제 HTTP 메시지 바디에 있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풋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에 대해도 그 바디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결국은 그 타겟 리소스의 이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이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판스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리절트 어트리뷰트하고 리프레젠테이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어트리뷰트 중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가장 핵심이죠.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이게 이 리퀘스트가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메시지 헤더, HTTP 메시지 헤더 안에 무슨 컨텐츠 타입, 이게 이제 JSON으로 표현되어 있다, 뭐 XML이다, HTML이다, 뭐 이런 등등등이 type of content라는 어트리뷰트에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트리뷰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메시지 바디에 representation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get, post method인 경우에는 success 하면 이제 representation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이런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메시지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코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해서 이 JAX-RS 클라이언트의 이제 그 코드의 이제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너리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JAX-RS 내지는 RESTful 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코드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폼하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자, JAX-RS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코딩을 짜게 되면 코딩의 첫 번째 스텝에서는 클라이언트라는 JAX-RS 그 이제 라이브러리의 그 클라이언트 타입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리소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리소스 오브젝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리소스 했는데 리소스 오브젝트는 결국은 호출하고자 하는 이 짝사리 서비스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리소스죠. 그러니까 URL도 이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리소스 오브젝트 클래스, 그러니까 즉 리소스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 내지는 인스턴스겠죠. 그걸 가지고 HTTP 리퀘스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HTTP 리퀘스트에서 결국은 사용해서 이제 결국은 서비스에게 이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리퀘스트를 보내면서 이제 서비스 인보케이션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스판스를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리퀘스트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리스판스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HTTP 리스판스를 이제 액세스해서 정보로 이제 꺼내거나 이제 분석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죠. 자, 이랬을 때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서비스 호출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example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너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코드를 만약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거의 이 비슷한 코드의 코딩들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코드 내지 이 구조의 코드에 굉장히 친숙해져야 됩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메인 이제 그 메소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곧바로 시작되면 실행되는 코드죠.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의 코드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게 스텝이 뭐냐면 아까 1번 스텝을 실행하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빌더라는 이제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 new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 타겟 리소스를 나타내는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이게 타겟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응되는 이제 RESTful 서비스를 나타내는 이제 어떤 리소스 오브젝트죠. 이 클래스 네임은 이제 웹 타겟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요 웹 타겟 오브젝트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여기서는 이제 invo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내에 있는 invocation 즉 호출할 수 있는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빌딩하는 이제 빌더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제 이 get이라는 것을 이제 이 빌더 오브젝트 내에서 이제 호출함으로써 메소드를 실제 그 get 메소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get 메소드가 이제 서버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있는 서비스 코드를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리스판스가 날라오게 되죠. 그럼 이 get 메소드는 리스판스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리스판스 오브젝트로 이렇게 return value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스텝에서는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 내에 HTTP 리스판스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스텝에서는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 내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HTTP 리스판스 메시지 내용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꺼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read entity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리스판스 오브젝트 내에는 이제 내에서 불려줄 수 있는 이 read entity는 뭐냐면 그 HTTP 리퀘스트의 body, 그러니까 컨텐츠죠. 그리고 RESTful 웹 서비스로 보면 이제 결국 representation인데 그 representation을 읽는 이제 그 get 타입의 메소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read entity 하면서 이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그 컨텐트 내지는 representation의 타입이 string이라고 이렇게 이제 string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read entity method는 HTTP 메시지, response 메시지 안에 있는 representation을 string 타입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return value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JAX-RS의 클라이언트 코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트리뷰트들 내지는 어떤 퀘리 파라미터 같은 걸 추가하는 정도의 확장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일단 리퀘스트 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유저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장점이죠. 그러니까 즉 어플리케이션별로 이 클라이언트 코딩 짜는 것들이 다 뭐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하면 매번 이제 코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JAX-RS 내지는 이제 RESTful 웹 서비스는 그냥 HTT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폼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코드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RESTful 웹 서비스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코딩 배우기가 쉽고 서비스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이전에 비해서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터페이스가 아주 유니폼해져 버렸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스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5가지 스텝에 대해서 이제 각 스텝을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제 만드는 스텝이 됩니다. 자, JAX-RS라는 이제 클라이언트 작동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룹 포토라는 게 있죠. URL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JAX-RS 클라이언트 코딩을 짜게 되면 첫 번째 스텝은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사실은 이제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는 사실은 이제 JAX-RS 프로토콜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가 이제 상호 인터랙션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이제 이런 세부적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다 이제 어떤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그 코드가 들어져 있는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뭐 지하철이나 전기나 이런 것 같은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게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는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안에는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여러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javax.ws.rs.client. 이제 대문자 클라이언트 요 패키지 요 클래스 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의 코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크리에이션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요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이제 이제 만들 때는 이제 클래스에다가 그냥 곧바로 이제 그 컨스트럭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매우 익숙해지만 이제 자바에서 나오는 팩토리 클래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빌더라고 하는 이제 팩토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요 기본 코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 빌더라고 하는 이제 그 클래스가 있죠. 바로 위에 이제 이 패키지 네임 있죠. javax.ws.rs.client.client builder죠. 요 이제
요 클래스, 요 패키지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임포트 돼 있어야 되는. 그랬을 때 client builder new clients. 여기서 이제 new client는 이제 static한 겁니다. static 이제 method죠. 이걸 호출하게 되면 client objec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factory clas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JAX-RS 클라이언트를 만들려면 일단은 무조건 이제 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클래스에 제공되는 이제 메소드들이 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JAX-RS와 같이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 내지는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래스들이 중요한 클래스들의 코딩이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져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공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이제 그 클래스들을 이제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귀찮고 그 다큐멘테이션이 불친절할지라도 이 클래스에 관련된 정보를 읽는 그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 클래스 아까 이제 예제 코드에 나왔던 것처럼 그 JAX-RS의 RESTful 웹 서비스 코딩을 하려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코드를 만들려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그 보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Java doc 이게 이제 결국은 클래스들을 설명해주기 위한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URL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라클에 가면 개발되어져 있는 그 자바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 클래스에는 close, 그 다음에 get host name verifier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메소드들은 요 이제 하단부에 있는 요 타겟에 해당되는 이제 메소드들이죠. 그래서 타겟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다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아규먼트는 이제 타입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뭐냐면 타겟 메소드의 아규먼트는 결국은 이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이제 리소스의 URL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이란 이름의 메소드는 결국은 그 JAX-RS 서비스를 나타내는 리소스를 이제 크리에이트하는 이제 메소드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에 해당되는 URL을 이제 아규먼트로 이제 받는 거죠. 뭐 가장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네 개의 그 메소드 중엔 두 번째죠. 그냥 스트링을 URL로 주면은 이제 실제 그 타겟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메소드들은 결국은 클라이언트 오브젝트 내에서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클래스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되어졌던 그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에서 타겟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리소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리소스를 대표하는 오브젝트가. 근데 그 리소스는 JAX-RS 호출하려고 하는 JAX-RS 서비스에 대응되는 이제 리소스죠. 그래서 그것이 호출되어지는데 이제 그 단계,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리소스 오브젝트를 만들죠. 이게 이제 그 이작스 RS에서는 웹 타겟이라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대응되어지는 리소스 내지는 작스 RS 서비스의 URL이 이제 아규먼트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비스 내지는 서버 단에 있는 리소스의 URL을 가지고 웹 타겟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웹 타겟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리소스 오브젝트입니다. 리소스를 나타내는 오브젝트죠. 그리고 그 URL은 결국은 그 호출되어지는 그 작스RS 서비스에 대응되는 이제 URI를 이제 가지고 아규먼트를 갖고 이제 이 리소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웹 타겟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있고 URI를 가지고 내지 URL을 가지고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웹 타겟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제 해당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를 타겟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URL을 주게 되면 웹 타겟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결국은 그 작스RS 서비스를 이제 호출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를 나타내는 이제 웹 타겟, 아까 그 리소스를 나타내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웹 타겟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지나가.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웹 타겟 오브젝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와 동일하게 결국은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 웹 타겟 클래스, 자바 클래스에 대한 자바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제 객관적이고 자세하고 그 다음엔 이제 좀 실제 유용하죠. 물론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어떤 아티클들, 블로그들 내지는 이제 이런 그 Q&A에 나와 있는 정보들도 이제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은 이 자바 다큐멘테이션에 나와 있는 각각의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웹 타겟은 결국 이제 리소스를 나타내죠. 그럼 그 리소스한테 뭔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리퀘스트를 보낼 리퀘스트를 만드는 메소드가 웹 타겟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리퀘스트 그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그 보낼 리퀘스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낼 리퀘스트는 이제 요 작스 RS에서는 invocation이라는 이제 클래스 타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nvocation도 마찬가지로 이제 factory 클래스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invocation이라는 것들이 사용되긴 하지만 실제 invocation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builder라고 하는 이제 factory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메소드들을 사용하면 작스 RS가 이제 RS를 나타로 보내질 리퀘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사이트, 다음 이제 어떤 인터넷 포털의 오픈 API를 예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지는 네이버에서는 이제 다양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라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API 키를 받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됐을 때 사용하는 이제 비디오 서치 서비스에 대한 경우인데요. 다음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서비스를 이제 찾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 URL에 이제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RESTful 웹 서비스가 어떤 이제 서비스 코드겠죠. 그게 요 URL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apis.daum.net 그리고 /search/vclip 이게 URI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서치 서비스 URL은 이 퀘리 파라미터들을 뒤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Q자는 Q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그 퀘리 파라미터는 search 키워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output이라는 이제 요거는 result format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example입니다. 그래서 그 search 서비스에 해당되는 URI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mark가 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퀘리 파라미터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오픈 API를 쓰시려고 하면 그걸 이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어플라이를 자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키를 보내주죠. 그게 API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서비스를 하려면 그 API 키를 이제 퀘리 파라미터로 주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PI key equals 그 다음에는 이 variable로 표시되어 있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서 받은 키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and sign은 이제 이렇게 이 구분자죠. 그리고 Q는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Q equal 카카오. 결국은 카카오로 이제 키워드가 달려져 있는 동영상을 검색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output format은 JSON으로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XML이 아니고.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다음 오픈 API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오픈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웹브라우저가 받아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HTTP 프로토콜로 바꿔서 보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 코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URL을 통한 이제 서비스 호출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 URL 자체가 그 서비스와 그다음에 서비스 호출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호출에서 필요한 아규먼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카오가 키워드로 있는 동영상을 이거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알파고 내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 유명한 드라마 그 드라마 이름 같은 걸 여기 써주게 되면 이제 요 Q 대신 Q equals 대신에 카카오 대신 그렇죠? Q equal 카카오에서 카카오 대신에 알파고 내지는 뭐 다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URL만 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보내게 되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실제 이렇게 HTTP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게 되면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준 이 코딩을 짜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타겟을 이제 메소드로 호출하죠. 그때 URI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의 비디오 서치에 서비스에 해당되는 URL을 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퀘리 파라미터라는 메소드를 추가로 호출해서 요 뒤에 나와 있는 퀘리 파라미터들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퀘리 파라미터, 그러니까 퀘리 파라미라는 메소드를 두 번 호출해서 이 두 개의 이제 퀘리 파라미터를 추가한 거죠. 여기는 이제 API 키를 빼놨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호출하려면 API 키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실제 호출할 때 이제 웹 타겟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웹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호출되는 서비스에 대응되어지는 URL을 가지고 리소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퀘리 파라미터들이 이제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웹 타겟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그림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웹 타겟까지 만들어지게 됐을 때 그 웹 타겟에서 이제 get이라든지 put, post, 뭐 내진 delete,
뭐 이런 리퀘스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 보게 되면 JAX-R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인보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보케이션 오브젝트가 그냥 이제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팩토리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겠죠. 그 팩토리 클래스가 인보케이션 클래스 안에 있는 이제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보케이션 클래스 안에 있는 빌더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지 않은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invocation.builder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요 invocation.builder를 오브젝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요것이 결국은 HTTP 리퀘스트를 이제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 코드상에서 클라이언트 코드상에서는 invocation.builder의 오브젝트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웹 타겟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 예를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앞에서 이제 그 웹 타겟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겟이라는 이름의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타겟이라는 오브젝트에서 reque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invocation builder 타입의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invocation builder 타입의 오브젝트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 이제 리퀘스트를 나타낼 수 있는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invocation builder 오브젝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게 뭘 할 수 있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게 하나 이제 리퀘스트죠. 그러니까 리퀘스트니까 그 안에는 이제 결국은 다양한 그 리퀘스트 헤더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HTTP 헤더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ccept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그 리스폰스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representation의 타입 뭐 이런 것을 이제 기술해 줄 수도 있고 accept encoding 그러니까 나중에 받게 되는 이제 그 리스폰스 메시지 안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인코딩 해라 내지는 accept language 리스폰스 메시지에 사용되진 랭귀지를 어떤 걸 사용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려면 자바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친숙해져야 되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인보케이션 빌더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인보케이션 빌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아마 결국은 그 리퀘스트, 즉 보내고자 하는 리퀘스트를 나타내는 이제 오브젝트가 이건데 이 리퀘스트 오브젝트의 결국은 이게 이제 HTTP 리퀘스트는 날라와야 되는데 거기 헤더 정보들을 이제 세팅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컨텐트 니고시에이션이라는 말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컨텐트 타입을 놓고 이제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accept는 이제 미디어 타입. 내가 이걸 HTML로 바꾸고 싶다. XML로 바꾸고 싶다. JSON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invocation builder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accept language, accept encoding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즉 웹 타겟 오브젝트에서 리퀘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인보케이션 빌더가 만들어지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 리퀘스트죠. 그랬을 때 이 리퀘스트 오브젝트에서 인코딩 이 example에서는 이제 인코딩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는 UTF-8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gzip을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코딩을 이제 이 헤더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게 invocation builder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HTTP 메소드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에다가 리퀘스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gzip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gzip도 이렇게 콤마하고 gzip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HTTP 리퀘스트에서의 헤더 필드들이 있는데 그 헤더 필드들을 결정할 때 이 invocation builder 오브젝트가 이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그 주고받는 컨텐츠의 타입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컨텐츠 니고시에이션, 그러니까 협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나는 XML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서버는 우리는 JSON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RESTful 웹 서비스에서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미디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presentation의 타입을 미디어 타입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미디어 타입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자바의 클래스 중에 미디어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검색해서 자바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application slash JSON이라는 미디어 타입으로 리스폰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자, 타겟 오브젝트, 웹 타겟 오브젝트에서 리퀘스트를 이제 메소드로 호출하면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 builder 오브젝트에서 accept 하게 되면 리턴 되어지는 이제 컨텐츠의 타입이 나오죠. 그랬을 때 accept 메소드 호출의 아규먼트로 미디어 타입을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스폰스로 받고 싶은 것은 JSON 포맷의 이 컨텐트, representation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지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유형의 이제 HTTP 그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제 서비스에 보내야 되죠. 그게 결국 이제 서비스를 인보케이션한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로부터 이제 리스폰스를 이제 리시브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까지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리퀘스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get request가 만들어졌다 가정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실제 이제 그 HTTP 메시지가 이 서비스 코드로 서버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코드가 실행되고 리스폰스가 넘어오게 이제 다시 이제 리턴되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제 서비스 인보케이션인데 이제 서비스 인보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제 서비스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웹 타겟 오브젝트에서 리퀘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에서 이제 그 헤더 필드들을 다 이제 세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제 실제 그 이제 이 메시지 타입, 그러니까 HTTP 메시지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서비스 호출하는 거죠. 그랬을 때 HTTP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랬을 때 이 invocation builder 내, invocation 내에서 결국은 호출되어지는 메소드들이 여기 나와 있는 get, post, put, delete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 예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 타겟 오브젝트에서 request 메소드를 호출하면 invocation.build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build 오브젝트 내에서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get 메소드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건 이 get 메소드는 HTTP의
get method type request죠. 그게 만들어져서 서비스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서는 get 그 메소드 호출의 아규먼트로 스트링 타입을 줬죠. 이거는 이제 리스폰스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get 메소드 호출은 그 HTTP get request를 서비스로 보내는 이제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러면 이 return value가 결국은 이제 이 처리된 결과로서 넘어온 HTTP response겠죠. 그 response 중에서 내부에 이제 그 컨텐츠를 스트링으로 바뀌어서 return value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invocation.builder 내에서 invocation builder 내에서 그 이제 이 서비스를 호출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메소드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이제 우리가 invocation build를 한번 살펴봤었죠. 이건 이제 네 번째 스텝에서 보는 건데 세 번째 스텝에서 살펴봤던 invocation.builder의 메소드들은 그 HTTP 리퀘스트들의 헤더들 정보, 어트리뷰트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니까 세팅하는 메소드들이었고 여기서 이제 스텝 4에서 살펴보는 invocation.builder의 메소드들은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delete, 그 다음에 ge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get 중에서도 아규먼트가 없는 것, 그리고 get 중에도 아규먼트로 이제 타입 정보를 주는 게 있죠. 근데 이 타입 정보를 줄 때는 리턴 되어지는 이제 리스폰스 결과의 컨텐츠를 이런 타입으로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입으로 이제 컨버전 시켜달라는 거죠. 이거는 컨텐트 핸들링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정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주목하면 그러니까 이 리스폰스 메시지, 그러니까 HTTP 리스폰스 내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스트링으로 이제 변환해서 그냥 리턴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풋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HTTP 그 이 메소드들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그 메소드들이 invocation.builder 클래스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요 그 메소드들 내에 실제 그 서비스로부터 온 그 리스폰스 메시지까지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끝나게 되면 리스폰스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 스텝 4에서 그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폰스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리스폰스 받은 거를 이제 실제 읽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이 마지막 스텝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리스폰스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폰스 핸들링에서 공부했을 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제 리스폰스 클래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세부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전 이그샘플에서는 이제 이 서비스 인보케이트 할 때, 호출할 때 아규먼트에다가 이제 그 클래스 이제 타입 정보를 줬었죠. 그러니까 스트링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변환이 됐었는데 자동으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 그 컨트롤을 필요할 때 이제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가 JAX RS로부터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를 받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미디어 타입이 서비스 인보케이션에서 주어지면 아까 같은 경우에 get 이제 메소드가 이제를 사용해서 get request가 호출됐었죠. 그랬을 때 그 get 메소드 호출 안에 string.class라는 이제 식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타입이 주어진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invocation.builder 오브젝트가 그 HTTP 리스폰스의 컨텐트 내지는 메시지 바디
내지는 representation을 지정된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다 그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미디어 타입이 그러면 invocation.buildObject는 그 HTTP response 메시지를 response object로 변환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response object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상당 부분의 이제 response object에 관련된 것은 그 response handling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response handling에서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response object를 create하는 관점에서 주로 살펴봤고,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create된 response object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읽는 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response object를 완전히 알려고 하면 이제 response handling에 대한 강의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의 양쪽을 다 이제 취합해서 합쳐야만이 이제 response object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sponse handling에서는 서버 사이드에서의 오퍼레이션,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example입니다. 자, get response 해서 이런 hello world를 이제 XML로 이제 표현되어진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자,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클라이언트 코드의 예입니다. 여기는 invocation.buildObject에서 get method를 호출하죠. 그랬을 때 그 메소드 호출 시점에 이 데이터 타입 내지 미디어 타입을 지목해 버리죠. 이건 스트링으로 지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get response, 그러니까 즉 XML에 표현된 그 이 컨텐트가 스트링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return value로 넘어오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 invocation builder object에서 get method를 호출할 때 미디어 타입을 지목 안 해버리는 거죠. 여긴 그냥 get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거죠. 한 가지 경우는 위의 경우는 get method 호출 시점에 미디어 타입을 지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받겠다. 아래쪽에서는 그냥 비워넣어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위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타입을 지목한 경우에 있어서는 invocation.buildObject가 이 get response, 여기 example이 get response죠. 그 get response의 이 컨텐트 내지 메시지 바디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그걸 return value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 코드에서처럼 그냥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게 되면 invocation.buildObject가 response object를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가 왔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response object를 액세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결국 이 response object 내에서 메시지 body를 읽는 그 메소드가 read entity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response object를 invocation builder를 만들어서 그냥 return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여기서와 같이 response object 내부를 response object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의 코드하고 아래 코드는 코딩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링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 위의 코드에서는 메소드 호출 시점에 아예 그냥 클래스를 지목해 버린 거죠. 미디어 타입으로. 그래서 invocation builder가 자동으로 변환해 버리는 거고, 아래 코드에서는 미디어 타입을 지목 안 했죠. 그래서 invocation builder는 response 타입을 이제 오브젝트를 넘겨줬고, 그 response 타입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스트링 형태로 이제 이걸 컨텐트 내지 메시지 바디를 추출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response 오브젝트 내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메소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바 다큐멘테이션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get data, 데이터 읽을 수 있죠. 그리고 get entity, 요거는 이제 entity를 읽어오게 되는 거죠. 뭐 태그, 뭐 헤더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메시지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스폰스 메시지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런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쭉 읽어오게 됩니다. 로케이션도 읽어올 수 있고 미디어 타입도 읽어올 수 있고 쭉 이런 식으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get entity는 방금 전에 봤던 것은 결국 이제 이 컨텐트 메시지 바디를 그냥 자바 오브젝트에서 리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바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뭔가 유저 코드에서 이제 결국은 타입 컨버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명확하게 이제 아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read entity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기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그 타입을 지목해 줄 수 있죠. 스트링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변환이라는 것을 요 이제 메소드에서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바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틈날 때마다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작사레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자바 관련된 코딩 할 때는 자바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리스폰스 코드 오브젝트를 읽는 이제 그 코드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vocation builder에서 get method를 호출했죠. 그렇게 되면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이제 res라고 하는 res라고 하는 네임의 이름에 이제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나왔죠. 그랬을 때 이 res라는 이제 오브젝트에서 get status method를 호출하게 되면 이 서비스 호출했던 것에 이제 그 스테이터스 코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00이 오게 되면 석세스한 거죠. 오케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20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exception raise 해버리는 거죠. 에러 났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 200이 이제 스테이터스 값이면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 리스폰스 메시지 내에 이제 representation 들어가 있고 컨텐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 리스폰스 오브젝트에서 이 컨텐트를 read entity라는 이제 메소드를 써서 읽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 이걸 스트링으로 읽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리스폰스 오브젝트 내에서 스테이터스를 읽어드리는 이제 메소드가 이거고, 그리고 컨텐트를 읽어드리는 이제 메소드가 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사레스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굉장히 제너릭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5스텝 코드죠. 5단계 코드는 어플리케이션에 거의 무관하게 이제 사용되는 코드고, 뭐 다른 랭귀지에서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코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너릭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배워두면 뭐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바뀌어도 거의 코딩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란 이름으로 써서 코딩을 설명했지만 서버 사이드 매시업, 그러니까 서버가 여러 군데 있는 다른 서비스들을 호출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는 서버 사이드 매시업이죠. 그래서 때는 이 서버에 존재하는 서비스 코드 내에서도 클라이언트 코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스텝을 간단히 설명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스텝,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관련된 이제 클래스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엔 리소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리소스 오브젝트는 이제 1번 스텝에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만들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리소스 오브젝트는 웹 타겟이라는 이제 이름의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리소스 오브젝트로부터 이제 이 호출하는 서비스에 보내질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리소스 오브젝트에는 이미 이제 URI가 할당이 됐죠.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 오브젝트에서는 이제 그 리퀘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랬을 때 리퀘스트 헤더를 이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 이제 거기에 들어간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리퀘스트 오브젝트는 invocation.builder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invocation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텝은
그 invocation.build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리퀘스트를 이제 서비스로 이제 보내는 거, 샌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그 이제 리스판스, HTTP 리스판스를 받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이 HTTP 받은 HTTP 리스판스를 이제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액세스해서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결과 스테이터스, 뭐 헤더 정보들 그리고 컨텐트, 즉 리프레젠테이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코딩을 이제 조금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 서버 쪽 코딩보다는 클라이언트 쪽 코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서버 쪽 코딩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노테이션만 하면 됐었죠. 근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그래도 좀 코딩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코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저지 2.2 유저 가이드라는 것이 그래도 이제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이 URL을 보시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닥에 가서 이제 오늘 나왔던 이런 이제 클래스들 정보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바 닥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보는 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자바 관련 코딩일지라도 자바 닥은 아주 친숙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냥 조금 궁금하면 가서 인터넷 켜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양한 클라이언트 코딩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긴 하거든요. 이 강의 시간에 아주 심플한 경우만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다채로운 상황들에 대한 예제 코드가 요 이제 URL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복잡한 상황들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클라이언트 코드를 자바로 짜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트들을 방문해서 이 페이지를 방문해서 좀 더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RESTful 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